은행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한 정호는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순간 40년간 모은 퇴직금이 거의 사라져 있었고 정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일주일 전 큰 금액이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은행을 나선 정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야 했나? 그날 밤 정호는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절망 속에서 밤새 울며 지냈습니다. 사연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정호는 또다시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허름한 단칸방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차고에서 버스 점검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정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관절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내가 이제 72구나. 나이를 되뇌어 보니 새삼스럽습니다. 40년 동안 핸들을 잡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들을 태우고 내렸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으며 정호는 아들 민수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던지요. 내 아들이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그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 영희도 보험 상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희가 참 억척스럽게 살아. 정호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꾸려가고 아들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0년 운전기사 생활의 결실이었습니다. 내 퇴직금으로라도 얘들 좀 보탬이 되면 됐지. 정호는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침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정호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정호 씨,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동네 김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해서 바쁘게 지내요. 며느리도 일하느라 정신없고요. 정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라도 받았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정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는 혼자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하긴 했지만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동년배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투를 치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잘 안 챙기더라. 한 어르신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바쁠까봐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호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호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맹장염이었죠.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72의 나이에는 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수술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영희도 함께 왔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셨죠?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정호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지만 수술 후 몸이 힘들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정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하루에 한 번 잠깐씩만 들렀고 영희는 아예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정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정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간병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짐을 챙겼죠. 아드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의 말에 정호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데리러 온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정호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차에 몸을 맡기며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에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정호가 살던 단칸방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서 차가 섰을 때 정호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디냐? 건물 입구에는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겠어요. 정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민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희도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고 집값도 오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세요. 정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호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시원 사장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월세는 제가 낼 테니까 당분간만 참아주세요. 정호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수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도 이제 필요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금까지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달라는 것이었죠. 내 퇴직금을 왜 내가 가져가려 하냐? 정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민수는 정호의 간단한 짐을 고시원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호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민수는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퇴직금 일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정호는 고시원 앞에 홀로 서서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뒷모습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아들의 차는 정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시원 간판을 올려다보며 정호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디 좁은 복도가 정호를 맞았습니다. 컵라면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정호는 이곳이 정말 자신이 살아야 할 곳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3호실입니다. 고시원 사장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밥은 아래층 식당에서 드시면 됩니다. 규칙은 복도에 붙여놨으니 확인해 보세요. 무뚝뚝한 설명을 듣고 나자 사장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자 2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라니. 짐을 풀며 정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의 벽뿐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던 날들, 며느리를 위해 용돈을 쥐어주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였죠. 정호가 문을 열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친근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옆방에 사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정호도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가 망설여졌지만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부모님 등골 빼먹다가 쫓겨났습니다. 진호의 솔직한 말에 정호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평생 운전대만 잡았는데 결국 아들에게 버려졌구먼. 정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낯선 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들 사연이 있어요. 진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어르신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진호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고시원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아래층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호처럼 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중년 남성들, 그리고 정호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호는 이곳만의 규칙을 배워갔습니다. 밤늦게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기, 공용 공간 깨끗이 사용하기, 서로의 사생활 존중하기 등
작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정우는 고시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진호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과는 안면을 트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복도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정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더라도 아직 생각 중입니다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정우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며 자신만의 작은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지 2주째 되는 날, 정호는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자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없었지만 그래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정우는 며느리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본 영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런 곳에서 지내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영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적응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영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우는 영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우울해하고 있어요. 아버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정우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민수가 나를 다시 받아주려는 거냐? 정우가 기대감을 담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영희의 말에 정우의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민수도 힘들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저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어요. 정우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주셔야 우리 살 길이 열립니다. 영희의 말이 떨어지자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국 퇴직금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 퇴직금은 너희 살라고 모은 게 아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40년간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아껴둔 마지막 보루였죠. 영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은행 대출 금리는 오르고 민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너희까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정우의 말에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래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영희의 목소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우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고시원에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퇴직금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너희가 나를 이런 곳에 버려놓고도 부족해서 내 돈까지 가져가려 하냐? 아버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로 들렸습니다. 나가라. 정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 퇴직금에 손대지 마라. 영희는 한참 정우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희가 떠난 후 정우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옆방에 사는 진우가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정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부터 써오던 낡은 수첩이었죠.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는 내가 당한 일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다짐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영희의 차가운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영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오가며 다른 사람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정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고시원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던 정우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야, 정말 내가 맞냐? 돌아보니 버스 회사 동료였던 김상만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먼저 퇴직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였죠. 상만아, 너 언제 서울에 올라왔냐? 정우는 반가운 마음에 상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만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웠습니다. 손자 병문안 차 잠깐 올라왔는데 우연히 널 만나는구나.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에 앉아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상만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다. 애매하게 답했지만 상만의 눈치는 빨랐습니다. 정우야, 너 무슨 일 있지? 상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는 것까지. 상만은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러다가 상만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너 퇴직금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 무슨 소문? 정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상만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내 아들이 퇴직금을 이미 건드렸다는 얘기가 있더라. 투자 실패로 날려버렸다고. 순간 정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퇴직금은 내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만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호야, 혹시 모르니까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 요즘은 인터넷으로 투자하다가 큰 돈 날리는 일이 많다더라.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상만과 헤어진 후 정호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설마 민수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 퇴직금에 손을 댔을 리는 없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정호는 그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순간 정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잔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큰 금액이 이체되었네요.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정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선 정호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정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퇴직금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내 돈을 가져간 거냐?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모은 소중한 돈이 아들의 손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호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야 했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절망의 나락에서 정호는 밤새 울며 지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호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텅 빈 통장과 아들의 차가운 표정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옆방에서 진호가 아침 일찍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들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정호에게는 묘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 청년들도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정호의 마음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밤을 보낸 다음 날 새벽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방에서 진호가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다른 청년들도 하루를 준비하는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정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충격은 여전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는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 정호는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이는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버스 기사 시절부터 써온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첫 장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는 1985년 3월 첫 출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6살에 버스 기사가 되었던 그날의 설렘이 생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매일 승객들과의 만남, 그들의 사연,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정호의 손글씨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도 병원 가시는군요. 건강하세요. 대학생 민지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회사원 박씨 야근 때문에 힘들어 보이네요. 정호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수많은 승객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정호는 단순히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 주었고, 때로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승객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왔잖아. 정호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점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이어리 중간 부분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남긴 감사 인사들, 정호 덕분에 힘을 얻었다는 편지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승객들의 근황 소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이런 기록들을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남아있다. 정호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퇴직금은 잃었지만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정호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면 복수, 정의라면 정의. 아들이 저지른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상만이 해준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민수가 투자 실패로 퇴직금을 날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들. 정호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파헤쳐볼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에 정호는 고시원 휴게실에서 진호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진호의 말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어르신께서 포기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진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희한테는 든든한 어른이시거든요. 인생 선배로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진호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다시 한번 다이어리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호는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고시원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까지. 밤이 깊어가며 정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정호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한 지 며칠 후 정호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시원에서 알게 된 진호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퇴직금을 무단으로 가져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진호는 컴퓨터학과를 전공한 청년이었고 옆방에 사는 김태수는 법학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회사가 어디죠? 한번 조사해 볼까요? 진호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정호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 이름과 부서를 알려주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허위 매출을 조작하여 성과급을 부정하게 받아왔고 심지어 회사 운영 자금까지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호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정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회사 돈까지 손댄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태수는 법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먼저 직접 대화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정호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호는 민수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와 이야기 좀 하자. 정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정호는 조사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내 퇴직금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회사 돈까지 손댔다는 게 사실이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단기간 빌려 쓸 생각이었어요. 투자에 성공하면 모든 걸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단기간 빌려 쓴다고?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부모 퇴직금을 무단으로 가져가도 되는 이유냐? 회사 돈까지 손대는 게 정당하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호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투자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면 아버지도 가족도 회사도 모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로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호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내 삶도 모두 거짓 위에 세운 거야. 이렇게 살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 하지만 민수는 정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는 밟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뒤처질 뿐이에요. 민수의 가치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깨달은 정호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부모를 밟고 올라서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냐? 정호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민수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조사한 증거들이 다 있다. 스스로 자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하지만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청년들과 상의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요. 진호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다음 날 정우와 청년들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관련 기관에 제보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비리와 횡령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회사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부 고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민수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태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고발하는 마음은 아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일주일 후 정우는 고시원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급 직원, 회사 자금 횡령 및 허위 매출 조작 혐의로 구속 뉴스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고시원에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상한 것이 며칠간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영희는 정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일어나라. 정우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배신감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냐?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회사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우는 영희의 사죄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영희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정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민수를 면회하러 구치소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어 보였고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냐?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진호와 태수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다녀오셨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태수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 실제로 정우의 표정에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 너희들과 지낸 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어르신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진호가 아쉬워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청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이들과의 시간이 자신에게도 소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줬다.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 청년들은 정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고시원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물론이지. 정우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뤄라. 어르신이 응원하고 있을게. 청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서며 정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지. 버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말이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세상에게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퇴직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것이었죠.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작은 동네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만난 청년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태수는 법대에 입학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정우는 새로운 버스의 운전석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넘어뜨리려 해도 가족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72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정우는 운전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저 사생아와 나누라는 겁니까? 정희가 눈을 부릅뜨며 주먹을 내리쳤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50년 동안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요. 정희의 날카로운 말이 정희를 찔렀다. 그럼 지금은요? 재산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죠? 윤호가 차갑게 웃으며 독서를 내뱉었다. 당연히 재산 때문이지. 저 애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몫이 줄어든다. 정희가 광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켰다. 정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응시했다. 오늘의 사연이 곧 시작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고요한 제국의 아침. 새벽 5시 30분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서 강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잠옷을 입은 채 거대한 창가에 서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왕국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정표입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전 8시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보고, 오후 2시 증권자 미팅. 빈틈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도착한 정희는 늘 앉던 자리, 창가 모서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고 김 과장은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조선일보 경제면부터 펼쳐들었습니다. 주식 시세를 확인하며 커피 한 모금을 넘겼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정희입니다. 장남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번 분기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점심시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려 했습니다. 회사 일도 집안 일도 심지어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쁘다. 김 과장한테 일정 조율하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정혜 오빠가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조금만 더 권한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그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권한은 실력으로 얻는 거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맨손으로 일궈낸 이 모든 것을 노력 없이 물려받으려는 사람들을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보낸 젊은 시절 말입니다. 복례시장 근처 단칸방에서 살던 그때 야학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득 창밖으로 시청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가끔씩은 그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정희는 그 냉정함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희가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정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변명하지 마라.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일이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까지 이럴까? 언제까지 자신의 그늘에 숨어서 살려고 할까? 정희야. 네, 어머니. 내 유산은 공짜로 못 받는다. 노력 없는 자식에겐 줄 게 없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대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해준 저녁을 혼자 먹으며 정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20살 정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박하고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본 후로 자꾸만 부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도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청에서 열리는 사회공헌 행사 참석하실 건가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다. 대신 참석시켜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희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왠지 모르게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갇혀 있으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김 과장, 시청 행사에 참석하겠다. 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경호원 2명과 함께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회공헌 행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최 측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행사장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한 구석에서 한 소년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은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헌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정희는 왠지 모르게 그 소년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 저기 애가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했습니다. 경호원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정희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쓰러진 소년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뒤따랐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정희는 경호원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눈에 소년이 떨어뜨린 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은 오래되어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떨어지면서 가방 입구가 열렸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필, 노트,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정희는 본능적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랜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경호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봉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년이 실려갔습니다. 정희는 소년이 떨어뜨린 가방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경호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정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지 같아 보였고 다른 하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함경남도 출신의 순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의 팔 부분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찢어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팔을 보는 순간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 정희는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수? 부산 복례시장 근처에서 만났던 그 사람. 야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사람. 정치 시위에 연루되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사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글이었는데 글씨체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날부터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석의 경호원이 백미러로 정희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편지와 사진을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괜찮다. 병원으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왜 하필 그 소년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편지는 대체 누가 쓴 것일까?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태수가 사라진 후 정희는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기억들, 태수와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큰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 부산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정희는 급히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와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까 구급차로 실려온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정희는 멈춰섰습니다. 소년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학생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학생증을 찾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방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지갑 안에서 학생증을 찾았습니다. 정희가 학생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윤호. 그 이름을 본 순간 정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박씨. 바로 태수의 성이었습니다. 박태수?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성과 똑같았습니다. 환자분을 찾으셨나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박윤호. 박윤호 학생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현재 응급실에 있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는 왔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학생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시설을 나와서.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출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응급실이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정희는 경호원들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윤호.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옛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연락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말하기로는 고아원에서 나온 지 몇 달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어서. 가족분이신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냥 아이가 쓰러진 것을 목격해서 걱정이 되어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충분히 쉬어야 해서요. 정희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병원비는 자신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지만 정희의 고집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른 정희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날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왜 나를 버렸는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 자신에게 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쓴 것일까요? 사진을 보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해 봤습니다. 예쁘고 착한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왜 나를 버렸을까? 편지의 글씨체가 점점 흐려져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엄마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산 복례시장 근처 단칸방. 태수와 함께 살던 그곳. 야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두 사람. 하지만 태수는 정치 활동에 연루되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연락이 안 되었고 집안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희는 아이를 낳은 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짓지 못했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혹시, 정말 혹시,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잘 자랐을 거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윤호라는 소년이 자신의 옛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는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정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엄마를 닮았는지, 엄마가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는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리고 그 소년과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차가 집에 도착했지만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과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윤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50년 전 부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윤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에게는 오후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정희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는 회사 주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일은 혼자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간호사에게 윤호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의식도 완전히 회복했고 밥도 잘 드시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호자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정희는 윤호가 있는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텐데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병실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던 윤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정희는 윤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5살의 소녀는 생각보다 키가 컸고 눈이 똘똘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어제 가방을 주우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윤호에게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방 안에 편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누가 쓴 건가요? 윤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보셨나요? 미안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가방이 열려서. 윤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어머니한테요. 정희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나 봐요? 네. 평생 찾고 있었어요. 윤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사진 말고 다른 단서는 없고요. 사진이 전부예요. 고아원 원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봐야 할 때였습니다. 윤호야, 고아원 이름이 뭐예요? 부산 푸른솔 고아원이에요. 거기서 13살까지 살았어요. 부산. 정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부모님에 대해서요?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맡기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냥 사진 한 장만 남기고 가셨다고.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아이를 맡길 때의 그 순간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윤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서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정희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윤호야, 혹시 고아원 원장님 연락처 알아요? 왜요? 아이 상황을 설명드리려고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윤호는 망설이다가 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희는 그 번호를 메모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호와 헤어진 후 정희는 바로 푸른솔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호라는 아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아, 윤호 말씀이시군요. 그 애가 어떻게 됐나요? 원장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누구시길래? 제가 윤호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정희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푸른솔 고아원은 생각보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은 60대 중반의 자상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윤호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오시다니. 그 아이가 특별해서요. 혹시 윤호가 맡겨질 때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1975년 3월에 맡겨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진만 남기고 가셨어요. 정희는 그 날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나요? 젊고 예쁜 분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아파 보였어요. 몸도 마음도. 원장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윤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원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군가 윤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기자 같은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질문을요? 윤호 어머니가 혹시 재벌이냐고. 그리고 윤호가 유서를 썼다는 게 사실이냐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자신과 윤호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무슨 기사? 재벌가 사생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회장님 사진이 함께 실렸어요. 정희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김 과장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추측성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정희 회장 숨겨진 사생아? 재벌가 스캔들 또 터졌나? 병원 방문 포착. 진실은? 제목만 봐도 정의는 어지러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병원에 가는 것부터 부산 고아원까지 가는 것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남 정희와 며느리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정희가 태블릿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희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까지 와서 난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답변해 주세요.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냐? 어머니께서 정말 숨겨진 자식이 있으신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0년 전 일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진, 가방 속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윤호라는 아이가 혹시 정혜 오빠의 이복 동생입니까? 정희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윤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기자들이 모든 걸 알아냈어요. 고아원까지 가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 정말 어머니 것이라고 고아원 원장이 증언했답니다. 정희는 원장이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제 동생인가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일이다. 그럼 정말 사실이군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다른 상황이었다.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정희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혼외 자식을 낳아서 고아원에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야, 말을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지금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요. 정희의 말에 정희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 주가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사람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50년 동안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요. 정희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해명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는 관계없다고 발표하세요. 그래야 이 상황이 정리돼요. 무슨 소리냐? 기자들한테 해명 기자회견을 하세요.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부인하라고? 아들이요? 정희가 경악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정희의 대답에 정희와 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추측과 확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 법적으로 그 아이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수진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 걱정부터 하다니. 수진아,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냐? 언제 따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수진의 솔직한 말에 정희도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요? 잘못된 말 했나요? 갑자기 이복 동생이 나타났는데 재산 분할 걱정하는 게 이상한가요? 정희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택할 건지요. 무슨 말이냐? 저희는 이런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고 회사에서도 임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인가요?
그럼 너희들은 어쩌자는 거냐? 그 아이와 관계를 끊으세요. 공식적으로 부인하시고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 집을 나가겠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정희의 대답에 정희와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 아이를 택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 나는 진실을 택하는 거야.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켰다. 그날 밤 정희와 수진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거대한 집에서 윤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과 마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50년 전 부산에서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야학에서 받은 수료증, 그리고 태수의 편지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야학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설렜어. 너의 맑은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웠어. 태수의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가자. 나는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수가 사라지기 전날 쓴 편지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치 모임에 참여한 것 때문에 위험해졌어.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너를 사랑해. 그 편지를 받은 다음 날 태수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으며 그때 일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태수가 사라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정희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975년 3월 차가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때 속삭인 말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서 자신의 사진 한 장만 남겼습니다. 훗날 아이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희는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살았고 결국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결혼도 했고 정희도 낳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호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윤호의 병실로 직행했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윤호가 돌아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윤호의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라고 나왔더라고요. 정희는 윤호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윤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가 맞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럼 왜 날 버렸어요? 윤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윤호야, 그때 상황을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정희는 50년 전 이야기를 윤호에게 들려줬습니다. 태수와의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임신과 출산.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난 표정을,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모르겠다. 사라진 후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이름이 뭐예요? 박태수?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태수요? 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니?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가끔 오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성함이 박태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분이 언제까지 오셨어? 작년까지요. 아프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수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윤호를 돌봐주고 있었다니. 윤호야,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 저보고 자신의 아들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윤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도 자신들의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 서울 근교 요양원에 계세요.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만에 태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정희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좀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왜 왔니? 어머니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희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 동생이군요. 윤호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정희야. 정희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께서 숨기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제 동생이 맞고요. 정희의 말에 윤호는 놀랐습니다. 형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해요.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세요. 정희가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윤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정희가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윤호와 함께 서울 근교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윤호도 긴장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곧 알게 될 거야.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박태수 어르신을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오래된 지인입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호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정희와 윤호는 복도를 따라 태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태수가 자신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방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지만 정희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태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호야, 왔구나. 그런데 태수의 시선이 정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정희도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정희를 너무 닮았거든.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 너는 내 아들이야. 태수가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찾지 못했거든. 혼자 말해봤자 소용없었어. 태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미안해요. 정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아니다. 내가 미안해.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갑자기 사라져서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잖아.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그때 경찰에 쫓겨서 시골로 숨어 살았어. 몇 년 후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너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태수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자주 가신 거예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있을까 해서 여러 고아원을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너를 만났지. 태수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정희는 태수와 윤호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호가 처음으로 태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아들아. 태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호야, 어머니한테 원망스럽지 않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버렸나 하고. 지금도 그래? 아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돼요. 윤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희는 윤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정희가 태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입니다. 아, 정희의 큰아들이구나. 태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윤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수지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예의를 지켜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수진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호에게도 미안해요. 괜찮아요, 형수님. 윤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라고 불러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희야, 좋은 가족을 만들었구나.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윤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그래, 아버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정희도 말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마워. 그날 저녁 5명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이뤄진 가족의 재결합이었습니다. 윤호야,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아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정희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줄게. 태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50년이 늦었지만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뭐가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윤호가 혼자 잘 자란 거예요. 정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키우면 돼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버려진 가방 속 유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윤호와 태수가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면 정희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윤호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부보다는 사업 이야기를 먼저 했을 텐데 이제는 아들의 작은 성취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윤호 정말 대단하구나. 태수도 휠체어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손자야. 태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도 이제는 윤호를 진심으로 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윤호야, 다음 주에 대학교 캠퍼스 구경 갈까? 정말요, 형? 그래. 미리 둘러보고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호의 순수함과 착함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윤호야,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감사해요, 형수님. 하지만 정희는 더 큰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모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불렀어요. 가족들이 정희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정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아원과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거예요. 윤호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재산 중 일부는 윤호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신탁으로 맡길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윤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당연한 권리야. 정희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태수도 정희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정희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후 몇 달간 정희는 바쁘게 재단 설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나무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은 전국의 고아원과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호도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웠더니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윤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희는 멀리서 윤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1년 후 윤호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 아들아. 어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입학식 날 온 가족이 함께 대학교에 갔습니다. 태수는 몸이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집에서 쉬셔도 돼요. 아니다. 우리 손자 입학식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태수의 고집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윤호는 신입생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저를 사랑해 주신 가족들 덕분입니다. 윤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신 아버지,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주신 형과 형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중석에서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도, 정희도, 수진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호의 답사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윤호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정희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도 고마워요. 항상 도와주셔서.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희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버려진 가방 속 유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태수야,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정희야. 늦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 태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희는 서재에서 윤호가 처음 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그 편지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의 시작, 사랑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빛으로 보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따뜻한 하루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버려진 가방 속 유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